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11%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는 똑같은 위험 신호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요. 1929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지옥이 시작됐죠. 그럼 지금부터 1929년 대공황과 2025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1920년대 미국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자동차, 냉장고, 라디오 같은 신제품들이 쏟아졌고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은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할부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가 모토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전기차, AI 기술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 누르세요. 12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광고가 넘쳐나죠. 1920년대나 2025년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빚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1920년대 주식시장은 미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245% 상승했어요. 은행들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10배까지 대출해줬죠. 100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명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9월 주가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후 폭등했고 비트코인은 한때 1억 원을 넘었으며 사람들은 영끌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주식으로 1억 만들기, 코인으로 빚 갚기 같은 영상이 넘쳐나죠. 1929년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1929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었습니다. 상위 5%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 가정의 80%는 은행에 예금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자들이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그걸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폭락이 시작되면 멈출 방법이 없는 거죠.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1929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30 세대의 70% 이상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영끌, 비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드디어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290만 주가 거래됐고 주가는 11% 폭락했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증권거래소 앞 건물에서 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우리가 주식을 사들이자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년 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습니다. 100억 원이 1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9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사람들의 예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예금보험이 없었거든요.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만약 2025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90% 폭락한다고 상상해보세요. 3,000포인트가 3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영끌로 투자한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기 시작하면 예금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예요. 그 이상은 날아갑니다. 실업률이 25%가 된다면 대한민국 2,800만 취업자 중 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최고 실업률이 7%였는데 그것의 3배가 넘는 수치라면 엄청난 충격이죠. 주식시장이 무너진 이후 1930년대 미국에서는 후버비이라는 판자촌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도심 외곽에 천막과 판자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살았어요. 거리에는 저를 고용해주세요 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돌아다녔고 무료 급식소 앞에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밀가루 포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울 외곽에 판잣집 마을이 생기고 강남역에서 일자리 구합니다 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무료 급식소는 서울시가 운영하게 될 테고 사람들은 중고거래 앱에서 생필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점은 대공황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미국이 유럽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자 유럽 경제가 무너졌고 각국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기며 자국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섰죠.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세계 무역량을 66% 폭락시켰고 이게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달랐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과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를 하나로 묶어서 경제 블록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 호주, 캐나다 같은 식민지들과만 교역하고 다른 나라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문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가 없거나 매우 적었어요. 그래서 경제 블록을 만들 영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식민지를 만들자 군대로 영토를 확장하자는 쪽으로 나아갔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작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933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 라고 말하며 뉴딜 정책을 펼쳤어요. 은행을 재정비하고 거대한 댐을 건설하며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예금 보험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시 은행을 믿을 수 있게 했죠. 중요한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결국 내 돈, 내 일자리,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개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빚을 줄이세요. 지금 당장요. 1929년 대공황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었어요. 주가가 폭락하자 빚은 남고 자산은 사라졌죠. 지금 영끌로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1929년에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둘째, 비상자금을 만드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현금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왕입니다. 대공황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주식이 90% 폭락했을 때 현금으로 싸게 사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됐죠. 셋째, 기술을 배우세요. 실업률이 25%가 된다는 건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인데 반대로 말하면 4명 중 3명은 일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전문 자격증을 따든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세요. 넷째,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에만, 부동산에만, 코인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1929년 대공황 때 모든 걸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은 전부 망했어요. 하지만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골고루 나눠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다섯째, 경제 뉴스를 주의 깊게 보세요. 1929년 10월 23일, 며칠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불안한 기사들이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일시적 조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죠. 이런 뉴스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섯째,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대공황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버텼죠.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위기가 왔을 때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일곱째, 정부 정책을 주시하세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효과를 본 이유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일하러 갔고 은행 제도를 바꾸면 다시 예금했죠. 만약 한국 정부가 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으면 비판만 하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1929년 대공황과 2025년의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과도한 투기, 극심한 불평등, 쉬운 대출, 이번엔 다르다는 착각, 이 모든 게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1929년 사람들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대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1929년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대공황은 10년 넘게 지속됐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야 겨우 끝났어요.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죠. 만약 똑같은 일이 2025년에 벌어진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100년 전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답도 알려주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부채 현황을 적어보는 것부터 당신의 첫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입경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